심하게 파손돼 있었다며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3살 딸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열린 선고 공판에서 38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사흘 이상 홀로 집에 놔두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전남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의 온도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8도, 습도는 49%입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양강구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보면요, 아직 대통령 누구 찍을지 결정 못했다 이런 부동층이 국민의 절반입니다. 아직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선 전국이죠. 자, 이 두 후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책임 연정을 시작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잠시 후에 심상정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김정희 씨. 네, 막바지 단풍 구경 떠나려는 분들로 고속도로가 많이 혼잡합니다. 특히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노선들의 정체가 상당한데요. 차가 많아지면 사고도 많이 발생하죠. 지금도 광주 대구선 광주 방향 고령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4km 불편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가장 긴 정체는 경부선에서 살펴집니다. 부산 쪽 총 정체 길이만 무려 66km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북천안에서 남이분기점 사이로만 한 번에 48km 불편하고요. 평택 제천선도 제천 방향으로 서안성에서 금광 3터널까지 17km나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중부선 역시 남이 방향으로 경기권에서는 하남분기점에서 경기 광주분기점까지 16km 구간, 이후로도 충청권인 오창에서 남이분기점 사이 통과하는 데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반대 하남 쪽으로 남이천 부근에 화물차 관련 사고 나면서 6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고가 났으니까요. 1차로는 잘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15km 구간 가장 차가 많고요. 강원 지역으로 가는 길은 비교적 무난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영동선 강릉 방향은 경기권의 정체가 몰리면서 부곡과 신갈 분기점, 용인 부근에서 5, 6km씩 답답하고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은 강일에서 서종까지 1시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도 좀 하시고. 네, 토요일 날 방송은 오늘 처음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내년에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선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심상정입니다. 네. 네 번째 도전이죠? 본선은 이제 두 번째고 이제 도전은 네 번째고 이제 또 심상정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요? 정말 찍을 후보가 없는데 특히 이제 이런 불평등과 기후위기와 같은 이렇게 누적된 난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대전환의 시기에는 진짜 준비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이 좀 잘해달라 이런 말씀을 또 격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 후보이시지만 이제 거슬러 가면 민주노동당부터인가요? 네,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제가 그렇죠. 함께했죠. 예. 그게 몇 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창당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보정당 운동 21년 차이시네요, 예. 지금. 제가 직업적인 정치인이 된 것은 이제 2004년이고요. 예,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2004년도에 초선 의원이 됐으니까 그렇죠. 지금 한 어떻게 되나? 17년. 17년 됐죠. 근데 예. 아무튼 뭐 2000년 창당 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론이죠. 만드는데 과정부터 함께했죠. 그 21년 동안의 그 진보정치, 진보정당 운동을 한번 좀 오늘 짤막하게나마 총 정리를 해보면 정말 뿌리 깊은 보수 거대 양당 이 시스템으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 이게 이제 진보정당 운동의 그 출발 근거 아니겠습니까? 21년을 두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강고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21년 동안 양당 말고 살아남은 당이 있나?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양당의 강고한 과두지배 때문에 그동안 한 진보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되고 또 그만큼 힘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결과로서 어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지만 예. 그동안의 진보정당은 시대 정신에 알람을 울려왔고 또 미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왔고 또 저 심상정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20년 동안 기득권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이 주시는 그 힘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제3지대라고 거의 떴다방 비슷하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나와서 좀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큰 당에 들어가서 또 함께 하고 그러다 또 마음에 안 들면 분리돼서 나오고 이런 뭐 제3지대는 있었지만 한철수 20년 동안 이렇게 한 길을 걸어온 정당 없다. 그래서 당은 작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신념을 지켜오고 또 시대 정신을 앞장서 제기하고 또 시민의 삶과 예. 함께한 그런 정당이라면 그 점은 이제는 이제 그런 정치인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네네. 21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당은 이 당밖에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네네. 그래도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 정도는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시민들에 의한 정치 재편 그게 이번 대선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거대 양당의 장벽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제3의 정당이나 또 정치인이 성장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정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지난 20대 국회 때 선거제도를 바꿨는데 공조를 통해서 했는데 그조차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 기득권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유린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상 이 최초의 입법자가 준법자가 돼야 한다는 이 법치주의 그조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뭉개버린 그 순간 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으로서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기득권 양당이 틀어지고 어떠한 제3의 새로운 세력의 진입도 막는 정치라면 이제는 이번 대선에서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양당 체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심상정으로의 정권 교체다. 6석 갖고 어떻게 국정 운영하냐. 심상정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제는 양당 체제 갖고는 안 된다는 강력한 주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라서 이제는 노선과 정책에 따른 정치 재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명실상부한 그런 다당제 시대를 맞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앞서 선거제도 개편해놓고 위성정당 만든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먼저 위성정당 만든 건 이제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쪽은 아예 비판의 대상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촛불로 태어난 정부가 결국은 시민의 열망을 배신했는데 그 시민의 열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민생 문제죠. 예. 그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두 번째가 최소한 민주화 세력으로서의 어떤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배신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내로남불 정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동안의 전략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비판 대상조차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실책이 바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될 국민의힘을 다시 살려냈고 윤석열을 제1야당의 후보로 만든 것이 가장 큰 저는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를 후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1등 공신은 역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그렇게, 정권이죠. 그렇게 봐야 될 수도 당연하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윤석열을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뭐 어떻게 힘을 모으자 뭐 하다 그런 건 예. 이미 정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가장 원죄가 지금 정부 민주당 정부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할 정당이다. 그냥 그렇게 딱 규정하시죠. 수구 보수 세력을 부활시킨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네.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다.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의 가장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의 이제 실패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더 과거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다. 네. 그게 미래로 가는 길이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심상정 대 윤석열 구도가 돼야 심상정이 이기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미래로 가는 정권 교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신김에 윤석열 후보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어제 그 수락연설 때 예. 보니까 내가 그 경선에서 이긴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 아픈 그 아픔이 될 거다. 치명적인 아픔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뭐 불평등의 위기, 그다음에 지방 소멸 위기, 청년의 위기, 기후 위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시민들의 더 좋은 삶,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열정은 증오의 열정이에요. 증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정 운영의 어떤 철학과 비전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돼 있느냐.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그 앞에 전제될 것은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지금 도덕적인 흠결이 매우 예. 크게 제기되고 있고 예. 사법적인 검증대를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도덕적 검증, 사법적 검증 다 털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보따리 안고 은폐하고 나와서 지금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거죠. 저는 두 분 다 자격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법적 검증대를 이제 통과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하면 떠오르는 어떤 정책, 공약, 어떤 비전 뭐가 있나요? 윤석열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120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다음에 뭐 이제 고발 사주 그리고 이제 사과. 국민을 강아지 사과. 이렇게 개에 비유한 정치인치고 제가 살아남는 정치는 못 봤는데요. 그런 것만 생각이 나지. 이분이 도대체 뭐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지 뭐 또 어떻게 국정을 가져가야 될까 뭐 말씀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기억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아까 이제 그 사법적 저거 다 통과하고 와야 된다 그 얘기는 하셨고 그냥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보신 분들이죠. 이재명 후보는 주로 그 행정책임을 지방행정. 맡아서 이렇게 해오신
분이고 윤석열 후보는 뭐 지금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지금 몇 개월 안 된 분이고 그래서 이 누적된 불평등과 기후위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뭐 한 사람의 대통령 예. 또 뭐 하나의 당 예. 하나의 정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국민의 역량을 총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제 정당 간의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알겠습니다. 연합의 정치가 필요한데 이 두 분은 이제 가장 큰 걱정이 그거죠. 이재명 지사 하면 저분은 행정 독재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감수성이 부족하면 행정 독재로 나갈 우려가 있지 않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공작 정치로 나갈 우려가 있지 않냐. 공작 정치.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서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두 분 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가장 강점은 추진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추진력이 민주주의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행정독재로 가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검찰 그 칼잡이로서 명성을 날렸는데 이분도 정치의 경험이 없고 이번에 고발 사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그 민주주의적 그 리더십의 부족을 공작 정치 같은 걸로 메꾸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시민들 사이에 많다. 행정 독재 공작 정치의 우려가 크다. 네. 내친 김에 또 그럼 대장동 의혹으로 국정감사에서 또 꽤 세게 부딪히신 바 있는데 심 후보가 생각하는 대장동 의혹의 본질이 뭐예요?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있나요? 당연히 책임이 있죠. 대장동 의혹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를 위해서 공공이 동원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에서 그런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있는 데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부패 가 또 큰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 결탁을 통한 공공유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되고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후자죠. 민간 결탁을 통해서 공공이 유린된 이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이고 지난 국감은 이제 그 여러 책임 주체들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인허가권도 주고 인사권도 주고 이 대장동 사업을 총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여한 전선 성남시장이 그 공적 책임을 다 했나 이것을 이제 검증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평상시에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슬로건인데 그날은 이재명은 모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그 판단을 다 갖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그쪽의 반론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죠.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 혼자 하려고 하던 걸 막아내서 그나마 민관이 함께 하는 걸로 바꿔서 그나마 5천억이라는 뭐 성남시가 이제 회수를 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돈잔치가 벌어질 시점에는 자신은 이미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후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100번 뭐 이재명 지사의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대통령 자격은 없으신 없다?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어떻게 8천만 원 가지고 1,000억을 벌 수 있냐. 이것에 대한 분노인데 그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무능함을 보여준 거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실체는 또 뭐라고 보세요? 고발 사주의 실체는 결국은 이제 그 검찰이 자기 조직 보위를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게 가볍지 않은 것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당연하죠. 가볍지 않은 이유가 뭐냐. 지난 20대 국회 말기에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80%의 압도적인 지지를 했어요. 그 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관행 없애라. 그리고 정치 검찰 노릇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괄 그 지휘 책임자가 그 검찰 개혁의 지휘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이었는데 그 턱 밑에서
이런 고발 사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방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연계가 확인되면 바로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건, 한 건 그 대장동은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고 네네. 고발 사주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둘 다 특검 가야 됩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부실 수사, 뒷북 수사, 이건 미래 권력에 대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결과가 제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검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지사 빨리 특검 수용하시라. 예.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그걸 계속 회피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향하고 있는 시민들의 네. 의혹의 눈초리가 걷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대선에 출마하셨다가 중간에 이제 사퇴하고 네네. 뭐 민주당과의 공조를 하신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는 이제 완주를 하셨고 또 이번에는 이제 완주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또 이게 막판에 가면 지금 또 다른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 뭐 윤석열 후보 측과 어떤 형태의 단일화를 하고 뭐 이래서 양쪽이 초박빙이다. 뭐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심상정 후보가 완주하면 국힘에게 정권 빼앗긴다. 이런 식의 여론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일화도 했는데 왜 달라졌냐. 저와 정의당이 달라진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달라진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개혁 의지를 갖고 예. 또 촛불도 같이 들고 또 탄핵도 함께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한 게 도대체 뭐냐. 또 선거제도 유린하면서 180석 정의당 20석 뺏어서 가져가서 해놓은 게 도대체 뭐냐. 네, 네. 국민들의 지난 재보선 선거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내로남불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서로 권력 투쟁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서로 삿대질 정치를 하지만 특히 국민의 삶의 예. 이슈에 대해서는 두 당은 아주 가깝다. 34년 동안 서로 닮아왔다. 두 당이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한 몸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지금 대장동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정의당이 단일화를 검토해야 될 파트너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그렇고요. 두 번째 더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서로 비슷한 양자 대결에는 수많은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와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못 담는다. 네. 결국은 우리 시민의 삶을 다시 퇴행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 심상정은 지금 양당 정치가 대변하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 그 마이크를 단호하게 지킬 것이고 그 핵심 공약이 뭡니까? 양당이 답변하지 못하는 심상정의 핵심 공약. 양당은 뭐 공약상으로는 뭐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거의 저희 거 뭐 90% 가져갔거든요. 그렇지만 결과가 뭐냐? 전문가들 불러다가 진열장에 놓을 공약 만들어봐야 예. 이제 그거 이제 실행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심상정의 공약은 뭡니까? 대표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겠다. 신노동법과 주4일제. 이게 지금 주4일제가 여야 통틀어서 국민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공약이 되고 있습니다. 친노동법과 주4일제. 예. 그리고 토지 공개념과 주거 안심사회 공약입니다. 네. 토지 공개념 주4일제는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친노동법이란 어떤 것이? 신노동법은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법이 53년도에 만들어진 이래 예. 지금 7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법을 다 잘 적용해도 지금 한 1,0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법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하는 시민들 업종과 규모와 상관없이 자영업자까지도 예.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노동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그 주4일제는 이재명 후보도 슬쩍 언급했다가 이제 한 발을 빼더라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 뭐 이런 정도로. 근데 지금 심상정 후보는
집권하면 당장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안내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지금 그 기본소득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 4일제가 우리 시민들의 폭발적인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실 간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시대 정신은 시민의 열망이 시대 정신입니다. 주 4일제에 담긴 시민들의 열망은 이제는 경제 지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도 선진국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간만 보지 마시고 빨리 검토해서 채택해서 네. 이번 대선이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본소득의 어떤 그 논리적 발상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셨던 거죠. 제가 2016년도 대정부 연설 때 지금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분 기본소득이다. 예. 요즘 범주형 기본소득이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예. 지금 아마 대체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 수준으로 수렴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뭐 명확하지 않다. 그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그 반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위기의 시대를 건널 확고한 리더십이 될 수 있나.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해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자꾸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재난지원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야 되고 햇빛이 셀 때는 양산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작할 때 저희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피해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고 모든 시민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던 상황이니까 그때는 그걸 줘야 되고 지금 1년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피해가 없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결정적인 피해를 본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확실히 그게 하고. 먼저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1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 먼저 쓰고. 근데 이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심상정이 과거에 이야기했는데 보편복지 이야기하다가 지금 반대하냐. 이게 보편복지에 대한 개념도 다른 것이 이분은 정책 하나하나에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나누시는 거고 저는 모든 복지 정책이 종합됐을 때의 보편적인 복지 효과를 내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께 지지 호소 발언. 네.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로 가는 대선입니다.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시민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 정치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 전략을 바꾸셔서 시민이 중심이 돼서 정치 재편을 하는 그런 선거로 해 주시고 그 도구로 저 심상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좋은 성과이길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함께 만났고요. 12시 38분 향해 가고 있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봅니다. 먼저 날씨부터 윤지수 씨. 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은 하늘이 맑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지방은 아직까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날이 흐린데요. 이 흐린 상태를 좀 더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과정에 동풍이 발생하는 강원도 동해안 지방과 경상북도 북부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전 시간까지도 양양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경상도 동해안 지역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질 텐데요. 동풍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레 월요일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습니다.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게 되면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오후가 되면 차츰 그쳐가겠지만 또 다른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면서 늦은 오후부터 다시 한번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원
강원도 일부 지역은 비나 눈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는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부산 21도를 비롯해 전국은 18도에서 22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씨로 따뜻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8.8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오늘은 새벽부터 지방방향 정체 시작됐고요. 지금도 서울에서 충청 수도권 통과가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시 구간 정체 지나선 동탄에서 남사 사이와 북천안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 모두 55km 구간이 막혀 있고요. 중부선 하남 쪽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도 하남에서 산곡, 중부 1터널에서 경기 광주 분기점 사이와 모가 일대 진천 터널, 또 오창부터 남이 분기점 쪽으로 긴 구간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는 상행선인 하남 방향입니다. 사고의 영향 크게 받고 있는데요. 광지원 터널 입구 1차로가 추돌 사고로 막혀 있고요. 천진 암교 부근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지방 방향인 이천 쪽으로도 이 사고 구경 차량들로 광지원 터널에서 하번천 쪽 이동이 더디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정안휴게소 1차로와 서해안선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 3차로에서 각각 사고 수습하면서 부근 혼잡합니다.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2시간 40여 분, 부산까지는 5시간이 넘게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로 확정됐죠. 네, 당심이 민심을 이겼다. 한마디로 그렇죠? 맞습니다. 이 윤 후보가 어제 최종 득표율이 47.85%로 후보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윤 후보가 좀 밀렸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37.94%를 얻었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2위를 했는데 48.21%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한 10%포인트 정도 윤석열 후보가 뒤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당심에서는 더 큰 차이를 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윤석열 후보가 받은 득표율은 당원 투표에서는 34.8%를 이제 홍 의원이 받았는데 그것보다 57.77%라서 한 23% 정도를 이긴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 거고요. 당심에서 23 앞섰고 민심에서는 10 뒤졌고. 맞습니다. 그런데 5대5로 반영하니까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6.35%포인트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수락 연설 내용 몇 가지 짚어드리면은요. 이번 대선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이자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자신의 승리를 문재인 정권이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할 과제 어떻게 정리됩니까? 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소위 민주당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원팀 구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제 나머지 경쟁 주자들은 모두 깨끗하게 승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바로 내놓기는 했는데 그랬죠. 다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몇 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록 26년 헌신한 당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침을 당했어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뭐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표현을 뒤에 달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결국에는 당심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말하면 민심에서 조금 외면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홍준표 의원이 이만큼 따라올 수 있었던 것도 2030 세대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이고 또 중도층이나 호남 지역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좀 앞서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로서는 자신을 이탈했던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외면했던 지지층을 어떻게 다시 확보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역시 원팀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도 다시 좀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입당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스톤 대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2030 세대가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다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을 떠나서요. 예. 결국 두 사람이 관계를 잘 회복해야 하는데 일단 오늘 보니까 오늘 첫 일정으로 점심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났더라고요. 예. 지금 마포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여러 번 문제가 됐었던 발언 리스크들 역시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원래 압도적인 야권 1위 주자로 시작을 했었는데 전두환 씨 옹호 발언 같은 것들이 결정타가 돼가지고 많이 따라잡히는 그런 형국이 됐었죠. 예. 그리고 이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 또 처가 리스크 이런 것들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윤석열 후보 선출된 날 대구를 찾았어요. 대구 하면 보수의 심장인데 일부러 거길 갔었겠죠? 맞습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서문시장을 대구에서 찾았는데 여기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많이 찾은 곳이기도 하고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자주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장소예요. 근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대중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좌우 따지지 말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한 걸 보면 또 연설문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했거든요. 성장의 동력 이런 표현. 네, 결국 이런 것들은 이 후보로 선출이 된 시점부터는 외연 확장에 집중을 하겠다 예.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계속 후보된 후 정책 화두를 던지잖아요. 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정부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기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50만 원 정도 1인당 지급이 됐는데 예. 이걸 총액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추가로 1인당 적어도 30만 원에서 혹은 많게는 50만 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짚어주셨던 대로 정부도 반발을 하고 있어서 소위 그렇죠. 뭐 세 단계의 난관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장 어제 정부에서 좀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관련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정말 장시간 토론을 해야 된다.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다.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고요. 예. 사실 김부겸 총리는 앞서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여기저기 다 있었는데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예. 중심으로 먼저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홍남기 경제부 총리도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또 분명히 향후에도 밝혔죠. 향후에도 또 이런 갈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사 상황으로 넘어가서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중인데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네요. 네,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의혹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뜻대로는 잘 안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대검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 지난 9월부터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지난 2일에는 손준성 검사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일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연달아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뭐 아주 의미 있는 진술이나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었지만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죠. 기각이 됐었고 예. 그게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공수처가 추가로 확보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고발사주 의혹이 있었던 시기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발사주 의혹 때 전달된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이 있는데 이 판결문을 당시 지난해 4월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사 2명이 열람을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관련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입건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또 대장동 부분은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은 구속됐네요. 김만배 씨는 한 번은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청구를 해가지고 구속이 됐고요. 예.
이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 역시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이고 전 기자죠. 언론사 출신이고 예. 이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입니다. 그제 구속이 됐는데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었고요. 네. 이 검찰로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씨가 이 기각이 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남욱 변호사도 귀국을 하자마자 검찰이 바로 체포를 했었거든요. 그냥 또 풀어줬죠.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이 끝나는 시기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냥 풀어주게 돼서 이 수사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예. 또 여기에 더해서 예전에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구속이 됐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배임 혐의를 넣었는데 기소할 때는 또 배임 혐의를 뺐었어요. 뺐었죠. 그랬다가 추가로 이제 배임 혐의를 또 넣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있어서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라고 그런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2명을 다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성공이다 이런 평가는 나오고요. 다만 검찰이 이 2명과 함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 정민영 변호사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던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는 고발 사주,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는 하고 있는데 양쪽 다 뭐 그렇게 아주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수사가. 네. 그리고 또 대선 앞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낼지도 좀 주목은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이미 단계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예상됐던 일이긴 하지만 확진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죠. 네. 오늘 발표된 확진자가 2,248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 확진자를 보면 일주일 즉 7일 중에 5일 동안 2,000명이 넘어섰고요. 또 가장 많은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날은 2,667명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 많은 숫자고 그리고 일평균 확진자를 봐도 2,153명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건 분명한 건데요. 이제 다만 정부가 예상을 또 했던 일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방역 기조를 전환을 하면서 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그렇죠. 기조였었거든요. 그런데 위중증 환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죠.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뭐 환자가 늘어나다 보면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예. 오늘 집계한 위중증 환자는 411명이었는데 위중증 환자 수가 400명을 넘긴 게 거의 2달 만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된 거고요. 최근에는 300명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00명대로 올라간 거라서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예. 다만 정부는 한 500명 정도까지는 위중증 환자가 나오더라도 우리의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0명까지는이라면 400명대까지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확진자 숫자가 2,000 몇백 명 정도 수준인데 위중증 환자가 이미 400명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 일각에서는 확진자 숫자가 뭐 9,000명 나오는 상황까지도 우리는 뭐 감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뭐 근데 사실 저 산술적으로 봐서 지금 2,000 몇백 명의 위중증이 400명대면 확진자 9,000명 되면 위중증이 한 뭐 적게 잡아도 700~800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곱하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그런 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방역 당국이 뭐 9,000명 얘기도 했었는데 5,000명 정도가 되면은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다시 방역 기조를 원래대로 돌려서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결국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면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또 다시 예전의 방역 체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좀 더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의료 체계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 숫자라든지 또 우리 병상 확보나 뭐 의료 지원 시스템 같은 거 이거 점검해서 좀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이 시사본부에서 한 가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8월에 진행했던 KBS 특별기획 한국인을 읽는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특집 프로그램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책으로 더 깊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시대를 관통하면서 미래를 향하는 핵심 키워드죠. 환경, 운명, 생사, 돈, 메타버스. 이 5개를 주제로 각 분야 대표적 전문가들의 지식을 한 권으로 담은 책입니다. KBS 특별기획 한국인을 읽는다. 이거 책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책 신청 말머리와 함께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면요. 총 10분 추첨해서 KBS 특별기획 한국인을 읽는다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